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규제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오히려 그걸 규제로서 계속 덮어씌우고 있거든요.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계속 오를 겁니다. 앞으로 마찬가지가 왔을 때 이제 뭘로 규제를 할지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정말 이제 큰일 날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도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는 아파트 살 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를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IAU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인 우대방 부동산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이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뭐 크게는 이제 규제 지역 확대하고 대출 규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규제 지역 확대는 뭐 서울 전역을 묶을 수는 있다라는 건 예상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이제 확대해서 이제 묶은 것이 조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투기과열지구나 조성 대상 지역은 대부분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토호제를 그렇게 강하게 이제 묶을 줄은 생각을 못했죠. 예, 그래서 토호제까지 다 적용되는 규제의 3동 세트가 이제 그 경기도 이제 12개 지역까지 확대됐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를 했죠. 예전에는 이제 그 금액으로 대출 금액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6억 원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 이게 이제 6.27 대책의 핵심이었는데요. 이번 15 대책 같은 경우는 주택 가액과 이제 대출 금액을 이제 결합시켰죠. 그래서 15억이 넘어가고 20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4억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25억이 넘어가면 이제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올라갈수록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적게 해주는 아주 특이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따지고 보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음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뭐 대통령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규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를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나왔죠. 예, 그래서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대출 규제에서 그동안 그 벗어나 있던 대출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 세금에 대한 규제도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금에 대한 규제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내년 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세금 규제도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들을 함께 한다라는 게 조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뭐 이게 퇴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세금 규제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거다라는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대책의 핵심, 즉 네. 정부가 좀 원했던 그런 네. 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었을까요? 곧 공공임대 줄 테니까 집 사지 마라. 네, 저는 뭐 딱 그렇게 요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도 아니고 공공임대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때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공공에서 뭐 분양을 하든 그죠, 민간에서 분양을 하든 분양주택이죠. 자이 뭐 그 레미안 이런 주택들을 주택 소비자들이 원하는데요. 뭐 상당한 수준의 이제 공공임대가 포함될 거다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제 공급대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분양을 좀 대체해서 그죠? 뭐 상기 신도시 이런 데도 뭐 포함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리 빨리 나오더라도 그죠? 뭐 3년, 5년 뭐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사실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나 1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들 집 사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다. 뭐
토지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면 일단 갭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대출 규제도 그 LTV가 40%가 이제 투기일 가일지구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60%인데 그걸 이제 6.27 대책에서 이미 낮춰놨죠. 그래서 포석을 이제 하나씩 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10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는 뭐 4억 정도 그죠 대출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DSR에 모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DSR 해보면 아마 한 3억 되실 거예요. 스트레스 DSR 이게 다 적용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주택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15억 정도 되는 주택은 이제 6억 가까이는 빌릴 수가 있고요. 뭐 본인이 이제 소득 수준이 1억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노동항이나 금강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외곽 지역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득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대출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서민 대출이라고 그래서 풀어준 게 있는데요. 그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연봉 기준도 있고 집도 8억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울에 8억 찾아보시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사시려고 하는 이제 괜찮은 주택은 대부분 8억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3주 정도가 지나가는데 네. 현장 분위기하고 좀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좀 보이고 있나요? 저는 이제 상담이 많아서 주로 강남 지점에 있거든요. 강남 지점에 있어 보면 뭐 월요일이라든지 토요일 날은 전화가 꽤 옵니다. 토요일은 이제 임장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시고요. 월요일은 이제 일요일 날 고민 좀 해보고 부부싸움 또 해보시고 팔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이제 전화가 오시거든요. 근데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월요일하고 토요일 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뭐 물어보는 분도 없다. 예, 거래가 뭐 거의 단절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 10월의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가 한 그 3,5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15일 이후부터 이제 후반기라고 할 수 있죠. 그 10월의 후반기 기간 동안에는 한 700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까 더 거래를 이제 모아보면 뭐 9월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마지막 5일장이 열리면서 토어제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계약금만 넣으신 분들이 본계약을 그때 많이 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집계를 해보면 거의 한 80% 정도 그죠? 이렇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행스러운 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는 이제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경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이제 10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뒤에서도 이제 다른 풍선 효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래가 20% 넘게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반기하고 10월 상반기하고 후반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점들은 풍선 효과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매수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수급 지수라고 매주 발표하는데 10월 넷째 주가 105.4로서 103.2 전주에 비해서 많이 이제 줄었는데 그게 이제 강북권이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도 많이 이제 줄었거든요. 이제 거래 자체가 여러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보시면 매매도 줄었지만 전세 월세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전세를 재계약할지 매매를 할지 이것도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신용 대출이 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이자가 높아진다든지 그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신용 대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정부 당국에서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아무래도 정책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규제의 효과라는 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한 6개월 정도 가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3개월 넘기는 힘들다. 저번에 저희가 6.27 대책 나왔을 때도 한 2달 갔었거든요. 8월 말부터 이제 뭐 상담도 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뭐 어쨌든 그 예전하고 다르게 규제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에는 또 꼭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또 면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각각 어떤 부분이 좀 예. 네, 느껴지실까요? 예,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물론 이제 아파트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상품이 내 집이 얼마인지를 알면 옆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뭐 거의 동일합니다. 외국에는 이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베드가 몇 개 있는지 수영장이 있는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집값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몰리면 확 쏠리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오를 때 좀 사지 마라. 떨어질 때 좀 사시라.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초에 1, 2월 달에 사셨더라면 사실은 그 3월 달에 그죠? 토호제 확대될 때 그때 뭐 가만히 앉아가 그냥 유유히 지켜보셔도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또 확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근데 5월 달에 사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웃으면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9월 달에 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참 재밌는 게 이제 대책이 발표됐는데 확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자라고 하는 패닉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7, 8월 달에 아무도 안 살 때 그냥 사셨더라면 너무 좋았는데 올해만 해도 거의 3번의 기회가 있었고요. 정말 그 마포 성수 같은 경우도 10억 가까이 올라 버렸어요. 올해 초에 비해서. 그래서 제발 좀 아무도 안 살 때 좀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좀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이렇게 몰리는 수요를 좀 주춤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원체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몰려가시면 그냥 패닉 바잉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규제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오히려 그걸 규제로서 계속 덮어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한테 계속 진통제를 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한테 쓰는 진통제를 쓰다가 지금 안 들으니까 동물한테 쓰는 진통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는 않겠죠. 뭐 소나 돼지한테 쓰는 지금 진통제를 썼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뭐 누워 있으면 안 아프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암이 어마어마하게 퍼질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올해 말에 또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진통제만 정부에서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진통제가 이제 더욱더 강력한 진통제가 주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차이는 뭐 이재명 씨는 하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실소유자는 거의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그죠. 이런 방식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계속 오를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나왔을 때 그죠. 97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6.27 대책 나왔을 때 3개월 넘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앞으로 마찬가지가 왔을 때 이제 뭘로 규제를 할지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정말 이제 큰일 날 거예요. 예, 그럼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죠? 사회주의 국가도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는 아파트 살 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를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쓸 때는 핀셋 규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지역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토호제 같은 경우 동별로 지정해도 사실은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구가 아니라 아예 시를 그냥 다 해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사실은 핀셋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피해가 있는 거고요.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규제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발생하겠죠.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서울 상위 20% 아파트가 평균 이제 33억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 맞습니다. 반면에 또 하위 20%는 4억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데요. 뭐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만 이제 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돈 없는 사람 집 사지 마라라는 정부의 정책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돈 있는 분은 이 사는 집들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노동한 금강구에 가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이제 마포 이상의 집들을 사시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만 이제 계속 거래가 되면서 뭐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거다라는 걸 정부에서 운을 띄웠으니까요. 세금 규제가 계속 있으면 다주택 한다는 게 위험하죠. 이제는 오셔가지고 더 사겠다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똘똘한 한 채면 뭐 지금 내가 그 강서구를 사도 되는 분들이 마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르는 집값만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가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내는 건데요. KB에 들어가 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7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12.5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오르는 아파트만 지금 계속 오르는 것도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신축 아파트가 귀하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신축 아파트가 얼마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만 사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축 아파트에 임장을 가보면 요즘 신축 아파트는 예전하고 다르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트도 완전히 달라졌고 커뮤니티도 너무 좋거든요.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로 쏠림 현상들도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분들은 신축을 사시려고 하겠죠. 주축보다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만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앞으로 갈수록 귀해지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벌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양극화는 좀 심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극화의 기본은 소득 수준이거든요. 지금 상위 1%, 뭐 0.1%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자산이 많고요. 많이 버십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집 사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 그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그 부부 같은 경우 두 분 다 이제 대기업이 다니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1년에 연봉이 되세요. 가구 소득 보면. 그 정도 되시는 분이 한 3, 40억 집 사는 거는 우리가 PIR로 본다면 10 정도 되니까요. 크게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B 통계 들어가 보시면 한 10 정도 됩니다. 서울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의 PIR이.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맞춰가지고 그 자산의 가격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격이 좋은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 그런 시대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계속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이게 언젠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올해가 이제 한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뭐 10월, 11월 달에는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12월부터 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12월 달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잔금을 대부분 내년 초에 이제 치시거든요. 근데 내년 초부터는 은행에서 이제 대출 한도가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재개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게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요. 예, 한도를 뭐 조금 더 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보신 분들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올해 초에는 그 3% 후반대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4%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포션도 지금 빌리는 수준이 뭐 5억, 6억씩 막 이렇게 빌리시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부터도 조금씩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가격대가 좀 오르면서 거래도 늘어나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에 되면 5월 9일이 이제 그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 기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에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이런 고민, 전인 고민 하다가 이제 금매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 초에 자연스럽게, 근데 내년 5월에 팔아야 되는데 내년 5월에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미리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2, 3월에 뭐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말씀드렸듯이 그런 은행의 이제 대출 영업하고 또 어울려가지고 또 규제 유효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지방선거를 망칠 만큼 이제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뭐 일단 세금 관련된 규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규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세금 규제거든요. 그래서 세금 규제 같은 경우는 뭐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내년 뭐 초에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단계라는 게 일단 공청회를 하고 그죠.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6월 3일 전에는 세금을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왜냐하면 지방은 지금 떨어졌는데 갑자기 공시가를 올린다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선거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내년 초에는 긍정적인 그죠,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는 지금 뭐 금리는 어쨌든 지금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이미 양적 긴축 정책을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건데 우리만 계속 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셔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떨어뜨리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책 판단을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자영업자나 기업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전월세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 그렇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은 계속 저는 집값은 중간에 이제 조정이 있겠지만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온 뒤라서 좀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게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좀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다시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질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마 나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안 좋은 시기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강남이나 이런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집주인하고 이제 가격 협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주인하고 이제 가격 협상도 가능하고 그다음 좋은 층, 좋은 향을 고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침체나 정체된 상황에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어차피 대출 규제는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규제는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은 요즘 실거주 수요 시기니까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토지를 해보시면 허가를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예,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단 약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약사항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이게 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예, 이런 걸 꼭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해본 이제 중개사가 많을 거예요. 저희 이제 강남 지점은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저도 옆에서 보면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걸 제출하고요. 서류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 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뭐 종료 확인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임대차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서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거의 반성문 수준의 업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임차도 없고 뭐 정말 저는 애들 학교 때문에 여기 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걸 추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토지에 그거를 써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왜 내가 내 돈 내고 내 집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참 황당하실 거예요. 뭐 황당합니다. 한국 자체가 규제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면 규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그죠 실입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 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주택자분들은 어차피 뭐 내년 5월 9일이 아주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요. 뭐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내년 초에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1주택 갈아타기입니다. 이걸 2개를 해야 되는데 이 2개 다 이제는 완전히 그 예술이에요. 그죠? 파는 게 이제 기술이 아니라 예술 수준입니다. 일단 파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요. 이제는 토지이기니까 뭐 대부분 아마 수도권에 계시는 분 중에 좀 괜찮은 지역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다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것도 예술이고 사는 것도 예술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시면 사고 팔고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파시는 거 먼저 하시고 그런데 사는 게 안 잡힐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요. 예,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양쪽 양타를 한꺼번에 탁탁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나는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파시고 정 안 되면 단기 임대라도 들어가서 사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물건 나오면 사셔야 되지 뭐 2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아주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뭐 한 달 단위로 요즘 돌리는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휴가 갈 때 쓰는 뭐 33M2인가 그리고 리브 애니워 이런 어플들이 그런 걸 중개하는 데 있습니다. 한 달 살기 이런 거에서 하는데 뭐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원래 이제 한 달 사시는 거는 1년 사시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당연히 높습니다. 월세가.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2년 계약하시는 거에 비해서 훨씬 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시면서 금매가 나올 때 이제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시는 참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저도 이제 좀 황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집을 사야 되고 옮겨야 되는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거주인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거주인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황당하긴 하시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저는 옮기는 거는 괜찮다. 물론 옮기시는 게 대부분 주거 선호지역이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제 때문에 이제 네. 사고 파는 게 워낙에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정비 사업이나 예, 또 경매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맞습니다. 좀 그러한가요? 예, 뭐 경매는 실입주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대출 규제도 없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막아버렸죠.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매매사업자를 이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긴 하지만 경매는 이제 낙찰가율이 서울은 100%가 넘는 등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도 아마 실입주에 대한 부담 때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이죠. 예, 그래서 재건축은 어차피 아파트니까요. 실입주 하셔야 되고 뭐 규제에 다 적용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연립 다세대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립 다세대를 지금 사시는 경우는 일단 실입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적용되는 게 아파트만 적용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용산에 정비장 정면 1구역 이런 데 다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참 황당한데 상가까지도 다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적용되는 게 다 아파트만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뭐 아파트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립 다세대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갭을 뭐 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썩빌이라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 빌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억이면 1, 2억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죠? 우리가 자본금을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립 다세대 이런 쪽으로 뭐 지금 풍선 효과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으신 분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입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 5억에 샀는데 나중에 20억, 30억이 되고 이렇거든요. 재개발 사업은. 근데 그거는 리턴이 크잖아요. 리스크가 큽니다. 예, 리턴하고 리스크는 같이 갑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이 아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사더라도 재건축이 뭐 2배 오르고 이러기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아주 옛날에 사시는 경우가 아니면 그죠.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샀는데 그게 2배, 3배 되고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은 재건축에 비해서 2배, 3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나는 뭐 재개발 거의 끝난 단계에서 살려고 한다. 그거는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리턴도 적습니다. 요즘 아마 그 저기 어디입니까? 노량진 뉴타운인 데가 사시면 20억이 훌쩍 넘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사시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그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안전 마진이라 할까요?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역 그 풍선효과 같은 경우는 지역 그 다음에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품에 또다시 나오는 부분이 요즘 그런 상품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주상복합이 그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는 주거지하고 다르게 그 토지 그 실입주 규정이 다릅니다. 그 15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1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주거지는 6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걸린다. 원룸을 제외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1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구제곱미터는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들 뭐 이렇게 지금 아마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주상복합은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많은 상품들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오피스텔은 일단 대출 규제도 없고 실입주 규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규제는 없는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잘 안 오릅니다. 예, 요즘 서울에 이제 핵심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방 하나 이상 있으면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임대는 잘 되거든요. 예, 임대는 잘 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거의 5% 가까이 있으니까요. 괜찮긴 한데 잘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파트만큼 내놓으면 빨리 팔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동안 뭐 저는 후반기 정도 가면 아파텔 같은 경우도 괜찮아질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아파텔뿐만이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막 패닝 바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좀 괜찮아질 상품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역적으로 우리가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경기도에서 12개 지역만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지정 안 된 지역 중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서 그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즉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역 중심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탄역, 그다음에 안양역, 그 구리역, 그다음에 우리 기흥역이라고 그죠? 기흥구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주상복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역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예. 1억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동탄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탄역에 보면 그게 롯데캐슬이 있는데요.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바로 옆에 보면 시범단지가 있는데요. 시범단지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아마 12억, 13억 하는 단지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여기 집주인분들은 호가를 뭐 1, 2억씩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직 거래는 활발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찾는 분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분들이 서울을 이제 못 사게 되니까 어디 사면 좋으냐라고 이렇게 나는 뭐 얼마 있는데 7, 8억 있는데 어디 사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풍선효과는 좀 갈 것 같고요. 동탄은 빨리 이제 사셔야 되는 게 동탄이 지정 안 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에 분구를 합니다. 예, 화성시잖아요. 그래서 화성시가 이제 분구를 하는데 동탄 1이 있고 동탄 2가 있고 나머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동탄 1도 사실은 잘 안 오르거든요. 동탄 2 신도시만 오릅니다. 그래서 동탄 2 신도시가 뭐 동탄 신도시, 동탄구로 이제 분구를 하면 그때 아마 묶으려고 한 것 같아요. 내년 3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르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좀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한채의 현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수요가 몰리는 이런 상위 입지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좀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예, 뭐 저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죠?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르는 데만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그 단계별로 이제 퍼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어쨌든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 뭐 마포가 오르고 서대문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서구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로 가고 뭐 김포도 오르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포가 오르면 그때 규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규제가 나오면 이게 뭐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들이 피해가 더 큽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건 15억도 안 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왜 그 규제로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남아있는 수요만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상위 입지를 잘 노리시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실입주 하셔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 잘 세우셔야 되니까요. 뭐 그것만 잘 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 상위 입지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집이 오를 만한 요인이 많지. 최근에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게 내수 경기가 안 좋았는데요. 내수 경기도 이제 돈을 계속 풀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까지 푼 게만 해도 한 50조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풀 겁니다. 근데 푸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생활안정지원금이라 그래서 그죠. 그것만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지금 청년분들 일자리 구하는 것도 풀고 뭐 푸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분기별로 보면 1%가 넘었거든요. 그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수 경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자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너무나 크죠. 이렇게 돈이 풀리면 지금 주식이 왜 오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라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주식이 오른지 생각해 보시면 이건 돈 풀어서 그렇게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이 오르는데 부동산이 오르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버시면 다시 또 집 사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사시는 게 저는 좋은데 이게 안전 마진이 있는 상품을 그래도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고르실 때도 저는 다음에 오를 지역은 최근에 이제 그 9월 10월 초까지 이제 선도했던 지역은 마포하고 성동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남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가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포하고 성동의 호가가 나오는 거는 평당 1억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송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송파구가 엘리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평당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이제
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이런 걸 1억이 훌쩍 넘어버렸고요. 예, 그리고 마포의 프레스티지 하이도 29억 5천인가 뭐 이렇게 거의 30억에 육박하고 있으면서 20평대는 평당 1억 정도 거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좁혀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송파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집주인들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먼저 오르는 그리고 주도하는 지역은 아마 송파구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저도 임장을 자주 다니는데요. 그 강남구에서 굉장히 눌려 있는 지역이 대치하고 도곡 쪽입니다. 그래서 개포동이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개포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개프자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30평형대가 39억 5천 정도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도곡 렉스라고 가격이 같아요. 예, 근데 예전에 우리가 대치 도곡하고 개포하고 가격이 같다. 그럼 전혀 이해를 사람들이 못 하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개포동에 계신 분들이 아주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 예전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건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가격이 붙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대치도곡에 그 새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나마 레데펠이라고 하는 그 신축도 한 15년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10년 넘어갑니다. 그것도 구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들 뭐 우리가 그 사교육 1번지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대치동의 사교육 1번지는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바뀌기가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곧 달라진 가격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재초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다시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재건축 단지 중에서 좀 지금 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단지가 있을까요? 그냥 뭐 제가 단지를 찍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제초안은 어쨌든 지금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예, 보시는 게 좋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같은 경우 좋다고 하는 게 제초안에 안 걸리죠, 그죠? 예, 그래서 재개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초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건 이제 조합은 지위 양도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관처 이후에 되니까 시간이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팔 거 팔고 뭐 이러시면 되는데요.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합 설립 단계도 초기 단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팔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5년 재당첨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걸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들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두 채씩 세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5년 내에 다시 또 그죠? 조합은 그 분양을 받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현금 청산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 진행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조합원 분들이 뭐 그게 이제 비대위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더라도 그냥 뭐가 하는데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서울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넘거나 그죠. 관처에 가까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단지들은 뭐 관처 나가지고 집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은 그냥 갈 건데 나머지 단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들을 이제 들어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업 초기에 있는 단지들, 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설립하면 이제 내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팔 수는 있는데요. 그게 10년 보유하고 뭐 5년 거주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투자자 중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지역들 선택하실 때는 그런 좀 사업이 진행이 꽤 된 단지들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안전마진은 조금 더 줄더라도 좀 확실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15억 이하 아파트들에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좀 그 정도 금액대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지역이나 좀 단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포나 성동과 같이 그죠? 주거선호 지역 뭐 20억이 훌쩍 넘는 단지들 중에도 구축들은 찾아보시면 예, 15억 안 하는 단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외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장 단지도 막 오르기 힘들어 하는데 키 맞추기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마포 같은 경우도 뭐 그 마포역과 이제 공덕역 이런 지역들이 핵심 지역인데요. 그쪽에 보면 이제 20억 안 하는 단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구축들도 막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다 2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 중에서 이렇게 구축을 좀 찾아보시면 저는 아직도 그런 상품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평수를 줄이시는 게 그죠. 20평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한방편이라고 보고요.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을 조금 낮추신다 그러면 뭐 우리가 서대문, 동대문, 강서 뭐 이런 지역들이 15억 내외에서 이제 움직이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그냥 대장 단지를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DM스 파크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그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최근에도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15억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20평대를 사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고향이 부산이라 가지고 바다 보는 것도 시큰둥한데요. 서울 분들은 뭐 강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는 한강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당청 보는데도 가격이 막 30평이 40억씩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뷰가 나오는 신축들이 동대문 쪽에 좀 있습니다. 청계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18년도 뭐 21년도 이때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성비가 굉장히 있는 아파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아직 한 13억대 정도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도 뭐 거의 5억 넘게 그죠? 가능한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 때 너무 이렇게 14억 몇천 이런 단지를 사시면 되게 위험한 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잔금 치실 때 그 시세로 대출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KB 시세를 하잖아요. 네. 근데 3개월 후에 돼가지고 15억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억이 떨어집니다. 그죠? 예,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근데 아마 어지간한 분들 같은 경우 2억을 못 빌리면 잔금 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14억 가까이 가 있는 단지보다는 13억대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평형을 낮추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보면 한국 분들이 큰 거 좋아하니까 30평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서울 쪽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20평대가 지금은 평당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좋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마곡 엠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호재가 계속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신축이 있거든요. 마곡 엠벨리는 14년부터 입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데 입지가 원체 좋기 때문에 뭐 구축을 사셔도 괜찮긴 한데요. 그나마 신축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20평대가 13억 뭐 요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앞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네. 그 근거를 좀 들어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인구나든지 가구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그 주택 수요니까요. 그게 줄어드는데 뭐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가격이 충분히 저는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가 조정될 건지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증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인구가 그냥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늘어나는 건데요. 이젠 뭐 안 놓으시니까 뭐 그거를 획기적으로 지금 바꾸기는 힘들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그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1 이하로 계속 그 상당 부분이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30년이 지나야지 그죠? 이게 바뀌는 거니까요. 뭐 바뀐다는 게 이제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뭐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사회적 인구의 변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구 이동입니다. 네. 예, 어디로 우리가 이동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오고 있고요. 수도권은 지금 줄지는 않거든요. 계속 수도권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인구의 연령대가 젊다는 겁니다. 예, 20, 30대가 가장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올라오는 인구의 한 반 정도가 반이 넘게는 20, 30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친구들이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친구들은 올라오려고 안 그래요. 왔다 갔다는 많이 합니다. 이제 애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냥 왔다 갔다는 하는데 야 너도 올라와. 뭐 지방에 아파트도 안 오르는데 그거 팔고 그냥 서울에 사. 이렇게 자산가 친구들도 꽤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뭐 여기 있을란다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분 그 애기들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20, 30대가 서울에 다 있고 나머지 이제 60대 이상만 부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앞으로 그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인구가 몰리느냐를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 수도권 쪽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당분간은 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수도권 쪽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양극화라는 거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아니고 수도권 내에서의 양극화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서울, 특히나 이제 강남 접근성이죠. 우리가 도심이라 그러면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강남 1극화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도 저는 갈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서 이렇게 주거지를 선택하시고 옮겨 다니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여튼 이런 인구 감소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앞으로 그래도 한 30년 정도 이후에나 이게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겠네요. 지금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네. 30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20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가구가 이제 우리가 인구는 주택을 매입하는 단위는 아니고요. 가구가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단위죠.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사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구 대비해서 사니까요. 이제 그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40년까지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수도권은 이제 40년 이후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2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들이 급격하게 이제 보이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재배치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논리일까요? 뭐 1인 가구도 가구니까요. 가구가 늘어나면 집값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 늘어나는 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혼. 그러니까 네. 결혼을 안 하니까 그냥 1인 가구로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구 분화입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때는 아마 그 애들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이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대학 때는 그냥 같이 있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나가서 그죠 살림을 차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요즘 뭐 대학 때부터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취업을 하면 그냥 나가는데요. 이럴 경우가 이제 가구 분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1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구가 분화되는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주택 수요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원룸에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를 간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냥 비혼으로 계속 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세대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보면 30평형, 40평형대도 사시는 분들 계세요. 예,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가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지금 한 800만이 넘었고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36%가 넘었는데요. 아마 40%까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빠르게 갈 건데요. 이 중에 상당수가 또 비혼의 그런 분들이시니까요. 저는 뭐 크게 증가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트 맨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용으로 따지면 30에서 50, 그 사이의 아파트가 제가 이제 안식년 할 때 일본에 있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미래의 주거 공간은 뭐 평형이나 형태, 입지 이런 거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형보다는 무조건 소형입니다. 근데 대형이 이제 인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남,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뭐 성수동에 가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이런 데들은 대형부터 먼저 평형대가 2억이 넘은 데들이에요. 지금도 아크로포레스트인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평형이 거의 13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좀 특이한 데가 있긴 한데요. 뭐 그런 데들은 저는 이제 대형 평형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핵심 도심지죠. 나머지는 그냥 소형 평형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 평형이 계속 20평형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20평형대도 20억, 30억 하는데 지금 30평형대 30억, 40억을 살 가능성은 이제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제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자산을 부동산에도 묻어두고 최근에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도 많이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더라도 20평대가 저는 이제 대중화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와 다르게 방 3개, 화장실 2개 같이 유니트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을 포기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은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품을 좀 줄이셔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나는 20평대도 부담된다. 그럼 20평 이하도 있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상품들도 대단지에 보면 신축에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상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신혼부부들은 사시고 요즘 또 아기를 안 놓는 딩크라고 그러죠. 더블인컴 노키즈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이 사시기에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확장성이 좀 큰 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이더라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했듯이 30제곱미터가 넘고 그 50제곱미터가 안 되는 4구가 보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양도 보면 4구 제곱미터를 많이 분양하는데요. 이런 상품은 저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도심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커졌기 때문에 젊은 분하고 베이비 부모하고 경쟁하는 양상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사실은 딱히 강남에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시면 애들 다 키웠고 그죠. 내가 학군 때문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보면 안 떠납니다. 주변에 보면 그 이미 생활 환경이 다 거기에 갖춰졌고 저희가 강남을 임장하다 보면 재밌는 게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떠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이제 그 젊은 분하고 이제 베이비분 세대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역별로도 저는 양극화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위 아파트와 2위 아파트의 가격이 구별로 보면 제일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동 같은 경우도 뭐 30평형대를 예를 들어 보면 트리마저가 50억 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물론 그것도 전략 정비 촉진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긴 한데요. 강변 동량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30억
겨우 넘거든요. 네. 겨우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아파트 1억 될까 말까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억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내에서도 1, 2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 내 제가 이제 그냥 마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우리가 지금 또 부르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테란로 이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태북 태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압구정동은 예외인데요. 테란로 북쪽이 가격이 좀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란로 남쪽이 가격이 높았고요. 거기 이제 대치동, 도곡동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렀듯이 이게 이제 강남뿐만이 아니라 마포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부르는 게 동마포, 서마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마포의 핵심은 이제 마포역 공덕역인데요. 마지노선이 어디냐 그러면 합정역 신촌 가는 네. 노선입니다. 예.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서마포라 그러거든요. 근데 서마포에도 보면 그 성산 시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잘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서마포도 이제 좋아지겠죠. 이제 마지노가 거의 마포구청역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도 나누고요. 성수동도 보면 여러분 뚝섬하고 성수역 그게 이제 핵심 2호선 라인인데요. 그 위쪽을 이제 북성수라고 이야기하고 밑에를 남성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수가 가격이 높죠. 예, 그래서 북성수가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도 이제는 아주 세분화해서 이제 보는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동을 사실은 나누는 거거든요. 동이 성수동 이러면 그죠, 성수 1동, 2동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별 동별로도 이렇게 뭔가 나눠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좋은 지역, 좋은 상품들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르셔야 된다라는 걸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1인 가구가 급증하더라도 좋은 지역은 더 세분화돼서 더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또 뭐 평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소형 평형이 좀 더 인기를 받고 예. 네, 아무래도 또 아파트 인기는 지속되겠죠. 예, 네. 그리고 줄이시더라도 지역을 이제 포기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같은 아파트여도 또 오르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이런 아파트의 조건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 사지 마시고요. 남이 뭘 좋아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축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주거 선호지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역 주변의 도심 뭐 이런 지역들을 아주 선호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상품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좋고요. 학군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그죠. 그 영향력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학군지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점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지역들도 보면 성수동이 학군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가보시면 전혀 학군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대치동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목동하고 대치동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가 학군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보면 최근에 가격대를 막 끌어올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지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다라는 거는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거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단지를 보시지 말고 그냥 1위 아파트부터 10위 아파트까지 쭉 그죠 세우신 다음에 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에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좀 이런 조건을 가진 집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 좀 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좀 요건이 있을까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안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 마포가 분화되느냐? 그러니까 동마포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성수동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10분, 20분 만에 압구정 근처에 가서 제가 이제 뚝섬역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뭐 10분, 20분 하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왜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성수동하고 이제 물레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비슷합니다. 지역들이. 물레동도 그죠. 옛날 공장지대였고. 그런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면 성수동이 너무 가격이 오르면 또 물레동 쪽으로 그죠? 우리가 수요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왜 안 오느냐 그러면 물레동은 이제 배우 수요라는 게 영등포거든요. 물론 이제 여의도가 있긴 한데 그게 강남하고 비교해 보면 일자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강남을 배후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후 주거지가 있는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위험하다 앞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뭐 주거지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사는 분은 또 욕하시겠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를 일자리라고 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거기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7호선에 네. 아침에 내려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주거지로 각광을 못 받느냐 그러면 일단 대기업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첨단 산업이 클러스터화 되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냥 업종들이 주로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금천구 쪽으로 와야지 뭐 개발 호재가 금천역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거기 뭐 부영에서 뭐 병원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 없어요. 예, 그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지역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점선면으로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방은 점, 그러니까 그냥 동 중에서도 제일 좋은 단지라든지 이런 것만 좀 찾아다니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선이죠. 선은 뭡니까? 철도입니다. 그죠?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GTX라든지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올판선이라든지 이런 대심도 철도가 의미가 있고요. 그냥 경전철은 사실은 서울에 이렇게 놓여져도 우리가 아마 신림선이 놓이고도 크게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철로 여의도 접근하는 게 낫거든요. 빠르게.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크게 이제 영향을 못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이제 9호선 연장 신분당선, 우리가 서울 내에서 움직이는 노선 중에 제일 의미가 있는 노선이 신분당선하고 9호선인데요. 그런 노선이 이제 연장되는 거는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9호선도 지금 위쪽으로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동 지나서 이제 고덕역 이쪽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들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신분당선도 우리가 대부분 용산 들어오는 것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쪽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화서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호매실 쪽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니까요. 그쪽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됩니다. 2028년, 29년 되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라인인데 역 주변, 그죠? 여기서 많이 벗어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서울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0개 구 정도가 20억이 훌쩍 넘거든요. 가격이. 예.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20억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20억이 훌쩍 넘다고 말씀드릴 만큼 이런 서울에 이제 면으로서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투자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택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무주택자인데 지금 같은 규제가 나왔을 때 그죠? 뭐 못 살겠네 이래가지고 그냥 떠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통 이제 관심 있는 단지들이 한 3개 정도 있으시면 그 단지를 계속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보시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단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그건 뭐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단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이게 좋은가 이래가지고 와서 또 물어보고 올 때마다 물어보는 단지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본인이 원하시는 단지 한 3개, 4개 그죠? 보시면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죠?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이제 중개업소도 가시고요. 가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10월달, 11월달엔 가시더라도 되게 반갑게 맞으실 거예요. 손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나눠보시면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주택시장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